지금 러시아 대통령궁이 심각한 논의에 빠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 한국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러시아 의료 시스템을 뒤집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보고를 받은 푸틴 대통령이 결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당장 따라해라.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누리호 4차 발사를 참관하러 한국을 방문했던 러시아 우주항공청 소속 여성 엔지니어에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발사 현장 참관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그녀는 급성 신경근 발작과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그대로 쓰러졌는데요. 맥박은 약해지고 얼굴 혈색은 사라지며 누가 봐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하지만 주변은 아무것도 없는 외딴 곳이었고 러시아 우주항공청은 상황도 파악하지 못한 채 즉시 본국으로 송환하라며 압박만 보내며 안타까운 상황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던 한국 의료진이 말했습니다.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수술을 집도하던 교수가 수술칼을 던지고 수술실을 뛰쳐나오며 오열하는데요. 과연 수술실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러시아 엔지니어는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긴박했던 그날의 전말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저는 알렉세이 카르포프입니다. 러시아 우주항공청 소속 엔지니어죠. 40살이 되도록 우주 발사체만 들여다보며 살아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이 나라를 그다지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술 참관? 그저 외교적 제스처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밤 9시 전라남도 고흥 우주센터. 저는 동료 나탈리아 이바노바와 함께 한국의 최신 발사체 시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탈리아는 36살의 생체의학 연구원이에요. 언제나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그날 밤 그녀는 발사대를 보며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알렉세이, 저 구조물 봐. 우리보다 훨씬 컴팩트한데 효율은 비슷할 것 같아. 저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인정하기 싫었어요. 한국 연구원들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고 그들의 눈빛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하늘을 가르는 불기둥이 치솟았고 발사체는 완벽한 궤도로 상승했습니다. 성공이었죠. 주변의 한국 연구원들은 환호했지만 저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러시아가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을 한국이 불과 10여 년 만에 따라잡았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렸거든요. 발사가 끝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한국 측 책임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탈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외교적 립서비스라고만 여겼어요. 기술은 기술일 뿐 감상적인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밤 10시, 우리는 우주센터를 떠나 서울로 돌아가는 차에 올랐습니다. 어두운 지방도로를 달리는 동안 나탈리아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렉세이, 한국 사람들. 뭔가 다르지 않아? 기술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는 것 같아. 저는 피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건 겉으로 보이는 것뿐이야. 결국 다들 경쟁하고 있어. 하지만 그 순간 나탈리아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목을 감싸며 힘겹게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어요. 알렉세이. 숨이 이상해. 그때였습니다. 나탈리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괜찮아, 긴장했나 보지. 호텔 가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녀의 상태는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나탈리아는 희귀한 신경근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약으로 조절이 가능했지만 스트레스나 피로가 쌓이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죠. 나탈리아, 약 먹었어? 먹었어. 근데 오늘따라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차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우리를 힐끔 쳐다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나탈리아의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식은땀이 흥건했죠. 잠깐만, 내가 물 좀 줄게. 물병을 건네려는 순간
나탈리아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굽히며 거친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공포가 저를 휘감았습니다. 기사님, 차 세워주세요. 지금 당장. 차가 급정거했고 저는 나탈리아를 부축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제 힘으로는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상태였어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호흡은 점점 더 가빠졌습니다. 나탈리아! 정신 차려! 나탈리아! 그녀의 눈은 반쯤 감긴 채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쉬면 나아질 상황이 아니라는 걸.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걸 말이죠. 손이 떨렸습니다. 러시아 대사관 번호? 아니,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 한국 응급번호가 뭐였지? 저는 당황한 나머지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운전기사가 다급히 소리쳤어요. 119. 119 부르세요. 맞아, 119.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린 후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119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엉망인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다급히 설명했습니다. 마이 프렌드. 숨. 브리딩 프라블럼. 신경근. 지금 쓰러졌어요. 상담사는 놀라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네, 위치가 어디세요? 지금 바로 구급차 보내드릴게요. 환자분 의식은 있으세요? 반쯤 있어요. 눈을 못 떠요. 알겠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세요. 곧 도착합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나탈리아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나탈리아, 버텨. 곧 온대. 조금만 버텨줘.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늘게 신음소리만 냈을 뿐이죠. 저는 그 순간 아까 한국 연구원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저 공허한 말로만 들렸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절실하게 와닿았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기술에, 시스템에,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를 저는 지금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통화를 끊은 지 고작 6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6분이요. 러시아였다면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특히 이런 외진 지방도로에서는 말이죠. 빨간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구급차가 멈춰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마자 서너 명의 구급대원들이 동시에 뛰어내렸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랐습니다. 환자분 여기 계시죠?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 대원이 나탈리아에게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가슴팍에 김도윤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네. 신경근 질환 있어요. 갑자기 호흡이. 김도윤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탈리아의 맥박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대원이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웠죠. 또 다른 대원은 이미 들것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산소포화도 85, 맥박 112. 호흡 얕고 불규칙합니다. 김도윤의 목소리는 긴박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는 즉시 산소 마스크를 나탈리아의 얼굴에 씌우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송 준비, 정맥로 확보하고 병원에 사전 연락 넣어요. 신경근 질환 의심, 호흡 부전 진행 중. 모든 게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러시아에서라면 먼저 신분증 확인하고 보험 여부 물어보고 서류 작성하고 그런 절차들이 최소 10분은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선 그 누구도 제게 신분을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환자의 상태만 확인했죠. 나탈리아가 들것에 옮겨졌습니다. 김도윤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보호자시죠? 같이 타세요. 지금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저는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도 대원들은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혈압 측정, 심전도 부착, 정맥 주사.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환자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나탈리아 이바노바입니다. 러시아 사람이에요. 김도윤은 잠시 눈을 크게 떴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고흥센터, 이쪽 19352. 외국인 환자, 신경근 질환 기왕력 있음. 현재 의식 저하 및 호흡 부전 상태. 병원 응급실에 통역 지원 요청합니다. 통역까지 미리 준비하다니. 저는 그 순간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 나라는 정말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급차가 달리는 동안 김도윤이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질환으로 이전에 응급실 간 적 있으세요? 네. 3년 전에 모스크바에서 한 번. 그때 어떤 처치를 받으셨는지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김도윤은 제 말을 들으며 계속 메모했고 그 정보를 무전으로 병원에 전달했어요. 러시아였다면 병원 도착해서야 이런 정보를 물어봤을 겁니다. 15분쯤 달렸을 때 김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산소 포화도 수치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산소 포화도 78, 75. 다른 대원이 긴장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김도윤은 즉시 산소 공급량을 높이며 무전기를 잡았어요. 고흥센터 환자 상태 악화. 산소 포화도 지속 하락 중. 병원 ETA 10분. 아니, 더 빨리 가야겠습니다. 운전석의 대원이 사이렌을 더 크게 울렸습니다. 구급차의 속도가 빨라졌어요. 저는 나탈리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산소 마스크 아래에서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죠. 나탈리아, 들려? 곧 병원이야. 조금만 더 버텨.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꺼풀만 가늘게 떨릴 뿐이었어요. 김도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걱정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확고한 결심도 담겨 있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동료의 생명을 맡기고 있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믿음이 갔어요.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리고 곧 저에게는 더 큰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병원 차량이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러시아 대사관에 연락해야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본청에 보고해야 했죠. 전화벨이 3번 울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카르포프, 지금 몇 시인가? 보고는 바실리 페트로프 부국장이었습니다. 52의 관료.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죠. 부국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이바노바 연구원이 쓰러졌습니다. 뭐? 페트로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어디 있나? 지금 상태는? 한국병원입니다. 지금 헬기로 상급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페트로프가 차갑게 말했어요. 즉시 중단시켜. 지금 당장. 예. 무슨? 들어, 카르포프. 우리 연구원이 한국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의료기록, 생체정보 모든 게 노출된다는 거야. 그녀는 생체의학 연구원이고 우리 우주항공청 소속이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명이 위급합니다. 당장 전문 치료가. 본국으로 데려와. 모스크바에도 병원 있어. 비행기 수배할 테니까 내일 아침 공항으로 나와. 부국장님, 지금 그녀는 호흡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하면. 명령이야, 카르포프. 페트로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외교 문제로 번지기 전에 처리해. 한국 측에 어떤 정보도 넘기지 마. 알았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화순 전남대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헬기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나탈리아는 응급실로 옮겨진 상태였어요. 저는 다시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40대 중반의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저는 신경과 정혜준입니다. 네,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혜준 교수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일단 기도는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신경근 손상이 예상보다 광범위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최소 3일에서 일주일은 집중 치료가 필요해요. 3일에서 일주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페트로프 부국장은 내일 아침까지 데려오라고 했죠. 혹시 지금 이동 가능합니까? 비행기로 러시아로. 정해준 교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 이동하시면 죽습니다. 예. 환자분은 지금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어요. 신경근 마비가 진행 중이라 자가 호흡이 불가능합니다. 비행기 기압 변화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어요. 게다가 러시아까지 몇 시간입니까? 9시간 정도.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정해준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동은 살인행위와 다름없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쪽에선 국가의 명령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선 생명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페트로프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계속 울렸지만 저는 그저 화면만 바라봤죠. 복도 끝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나탈리아를 살리기 위해 밤새도록 일하고 있었어요. 국적도 이념도 정치도 상관없이 오직 한 사람의 생명만을 위해서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선택의 순간이 왔다는 것을요. 조직의 충성과 인간의 양심 사이에서 저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정해준 교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치료를 계속할 겁니까? 아니면.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해준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페트로프였죠. 이번엔 받았어요. 카르포프. 왜 전화를 안 받아? 비행기는 수배했나? 부국장님. 죄송하지만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뭐? 의사가. 한국 의사가 지금 이동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건 한국 놈들 말이잖아. 우리 의료진에게 물어봤어? 하지만. 들어, 카르포프. 넌 지금 국가 명령을 거부하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좌천, 징계, 어쩌면 해고까지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압니다, 부국장님. 하지만 저는 동료를 죽일 수 없습니다. 이건 명령이야. 내일 정오까지 공항으로 나오지 않으면 넌 끝이야.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신의 판단을 믿기로 한 거죠. 새벽 2시쯤 정해준 교수가 다시 나왔습니다. 일단 안정은 됐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회복까지. 정해준 교수는 신중하게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신경근 질환은 예후가 불확실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일이니까요. 정해준 교수가 돌아간 후 저는 중환자실 앞 대기실로 이동했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 병원 불빛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나탈리아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람을 먼저 본다고 했었죠. 그땐 그저 순진한 관찰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얼마나 깊은 의미인지 알 것 같았어요. 러시아에서라면 어땠을까요? 신분증, 보험, 서류, 승인. 수많은 절차 속에서 나탈리아는 이미 죽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달랐어요. 모든 게 생명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새벽 3시 간호사 한 분이 커피를 건네주었습니다. 힘드시죠? 조금 쉬세요. 감사합니다. 환자분은 러시아 분이시라면서요? 네, 동료입니다. 간호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 정 교수님 실력 정말 좋으세요. 꼭 나아지실 거예요. 그녀는 왜 저를 위로하는 걸까요? 저는 그저 이 나라의 손님일 뿐인데요. 하지만 그 따뜻함이 제 마음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러시아 외교부였어요. 즉시 연락하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새벽 4시 중환자실 불빛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달려온 간호사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제 결정이 잘못된 걸까요? 러시아로 보냈어야 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정해준 교수가 분명히 말했어요. 이동하면 죽는다고. 저는 올바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나탈리아를 바라봤습니다. 의료진 5명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모니터의 숫자들이 요동치고 있었고 알람 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새로운 길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 대답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멈췄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정해준 교수가 나왔어요. 그의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1단. 넘겼습니다. 저는 무릎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런 위기가 또 올 수 있어요.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정해준 교수가 안으로 들어간 후 저는 중환자실 복도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한 채 꼬박 하루를 버텼더니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그때 젊은 간호사 한 분이 다가왔어요. 이름표에 한유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 괜찮습니다. 나탈리아만 살면. 유민 간호사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환자분, 오늘 정말 많이 힘드셨죠?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잖아요.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버틸 거예요. 정 교수님이 계시니까요. 그분은 포기를 모르는 분이거든요. 유민 간호사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수십 명의 중증 환자를 봐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단단한 확신이었죠.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한국에선 외국인도 이렇게 치료해주나요? 러시아에선 상상도 못할 일인데. 유민 간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자는 환자일 뿐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돈이 있든 없든.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은 살리는 게 먼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이게 진짜 의료구나 싶었어요. 러시아에서 저는 수없이 많은 병원을 봤지만 이런 태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환자분 손 좀 잡아드릴게요. 혼자 있으면 더 무서워하시거든요. 유민 간호사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녀가 나탈리아의 손을 잡고 뭔가 속삭이는 게 보였어요. 나탈리아는 의식이 없었지만 유민 간호사는 계속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한 10분쯤 지났을 때 옆 침상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젊은이. 고개를 돌리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저를 보고 계셨어요. 러시아에서 오셨다면서요? 간호사한테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누워 계신 분이 따님이에요? 아니요, 동료입니다. 할머니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참 먼 데서 오셨는데.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여기 의사 선생님들 실력 좋으니까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외국 사람이든 뭐든 아가씨 꼭 낫게 해줘야지. 젊은 사람이 이렇게 아프면 안 되는데. 할머니는 자기 일처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외국인을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사람을 먼저 본다는 것을요. 아침 6시 유민 간호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금 안정됐어요. 산소 포화도도 올라가고 있고요.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아직 방심하면 안 돼요. 오늘 하루가 정말 중요합니다. 유민 간호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보호자분도 좀 쉬세요. 여기 보호자 대기실에 침대 있어요. 한두 시간이라도 주무셔야 버티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나탈리아가. 제가 지켜볼게요. 뭔가 있으면 바로 깨워드릴게요. 약속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민 간호사의 눈빛을 보니 믿을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킬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대기실로 가는 복도에서 저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나탈리아가 보였어요. 온갖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있는 그녀.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민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이 계속 그녀 곁을 지키고 있었죠. 저는 그제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선 나탈리아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도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을 때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 중요한 건 단 하나뿐이었으니까요. 나탈리아가 살아나는 것. 오전 10시에 깼습니다. 3시간밖에 못 잤지만 몸이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았어요. 급히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유민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밤새 안정적이었어요. 정혜준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엔 두꺼운 차트가 들려 있었어요. 신경근 전문팀 회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급성 악화는 막았어요. 하지만 본격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치료입니까? 면역글로불린 투여와 혈장 교환수를 병행할 겁니다. 이틀에 한 번씩 시행하고 상태를 지켜보면서 조절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전문가를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정혜준 교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비용 문제가 있을 텐데 일단 치료부터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험이나 외교 채널로 처리하면 되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정혜준 교수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요. 외국인 환자의 비용을 묻지도 않고 치료를 시작한다는 것. 러시아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오후가 되자 중환자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의료진이 더 많아졌어요. 간호사 3명, 전공의 2명, 그리고 정혜준 교수까지. 모두가 나탈리아의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산소 포화도 92, 맥박 88. 안정적입니다. 한 간호사가 보고했습니다. 좋아요. 면역글로불린 투여 시작합니다. 정혜준 교수의 지시에 따라 치료가 시작됐어요. 저는 유리창 너머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의료진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서로 간의 호흡은 완벽했어요. 오후 3시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탈리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린 거예요. 교수님, 환자 반응 있습니다. 유민 간호사가 급히 불렀습니다. 정혜준 교수가 나탈리아에게 다가가 펠라이트로 동공 반응을 확인했어요. 의식 회복 조짐이 보입니다. 좋은 신호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탈리아가 살아나고 있었어요. 저녁 6시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송지호라는 실무관이었어요. 카르포프 씨 상황 파악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 송환 요청이 들어왔는데 송환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이동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료를 죽일 수 없어요. 송지호 실무관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러시아 측과 협의하겠습니다. 일단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국 정부마저도 환자 편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밤 9시 정혜준 교수가 다시 회진을 돌았습니다. 그는 나탈리아의 차트를 꼼꼼히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치료 반응이 좋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희망이 있어요.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신경근 질환은 언제든 급변할 수 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대기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화순의 밤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이 병원 안에선 수십 명의 의료진이 밤새도록 환자들을 지키고 있었죠. 문득 러시아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모스크바였다면 어땠을까요? 서류, 승인, 비용 확인. 그 모든 절차 속에서 나탈리아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달랐어요. 모든 게 환자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국적도 돈도 정치도 중요하지 않았죠. 오직 생명만이 중요했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제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나라의 시스템을, 이 사람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라는 것을요. 새벽 2시 40분, 알람이 병동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중환자실 안이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의료진이 사방에서 달려들었죠. 산소 포화도 70, 65로 떨어집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나탈리아의 몸이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어요. 정혜준 교수가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긴장이 가득했어요. 호흡근 마비 진행 중. 기도 삽관 준비. 네. 의료진 4명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한 명은 약물을 준비하고 다른 한 명은 삽관 도구를 꺼냈어요. 유민 간호사는 나탈리아의 머리를 고정했고 정혜준 교수는 삽관관을 천천히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포화도 58. 계속 떨어집니다. 심박수 140. 부정맥 나타납니다. 모니터의 숫자들이 미친 듯이 요동쳤어요. 저는 유리창을 두 손으로 움켜쥔 채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삽관 완료. 인공호흡기 연결. 정혜준 교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나탈리아의 가슴이 인위적으로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산소 포화도 65, 70, 75.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었어요. 유민 간호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이마엔 땀이 흥건했어요. 보호자분, 지금은 가까이 오지 마세요. 처치 중입니다. 나탈리아는 괜찮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민 간호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니, 안 돼. 절대 안 돼요. 나탈리아는 살아야 합니다. 제가 여기 남기로 결정했잖아요. 제 판단이 틀릴 리 없어요.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모니터의 알람은 계속 울렸고 의료진의 긴박한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에피네프린 준비. 혈압 95, 80.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액 속도 올려. 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러시아로 보냈어야 했을까요? 아니, 정혜준 교수가 분명히 말했어요. 이동하면 죽는다고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죽으면 어쩌죠? 새벽 3시 10분, 정혜준 교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지금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교수님, 제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신경근 손상이 예상보다 심각해요. 호흡근이 거의 마비됐습니다. 그럼. 지금은 인공호흡기가 숨을 쉬게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상태가 계속되면 정혜준 교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를요. 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 결정이 나탈리아를 죽인 건 아닐까요? 페트로프 부국장 말을 들었어야 했던 걸까요? 보호자분. 정혜준 교수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가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나탈리아를 바라봤어요. 온갖 기계에 둘러싸인 채 그녀는 생과 사의 경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산소 포화도 80, 85. 간호사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어요. 심박수 안정. 100 이하로 떨어집니다. 혈압 정상 범위 회복. 모니터의 숫자들이 천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의 긴박한 움직임도 조금씩 느려졌어요. 새벽 4시 정혜준 교수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엔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1단. 넘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자가 40살 먹은 엔지니어가 병원 복도에서 아이처럼 울었어요. 하지만 정혜준 교수의 다음 말에 저는 다시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입니다. 이런 위기가 또 올 수 있어요. 오전 9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르포프, 나야. 페트로프. 제 온몸이 굳었습니다. 들어봐. 지금 외교 문제로 번지고 있어.
크렘린에서도 알고 있다고. 부국장님, 나탈리아는 지금. 닥쳐. 내 말 들어. 한국 정보기관이 움직이고 있어. 이바노바의 의료 기록을 다 가져갈 거야. 생체 데이터, 유전 정보 전부 다. 그건 추측 아닙니까? 추측? 카르포프, 넌 아직도 모르겠어? 이바노바는 우리 우주항공청 생체의학 연구원이야. 그녀의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페트로프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어요. 나탈리아는 우주비행사들의 생체 반응을 연구하는 핵심 인력이었으니까요. 오늘 저녁까지야. 오늘 저녁까지 공항으로 데려와. 안 그러면 넌 끝이야. 그리고 이바노바도 경력 끝이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오전 10시, 러시아 대사관 직원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카르포프 씨, 저는 영사 업무 담당 올가 페도로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자분 상태는 어떻습니까? 위독합니다. 지금은 이동이. 알고 있습니다. 올가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본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환자 즉시 송환 명령이에요. 오늘 밤 특별기가 인천공항에 대기합니다. 영사님,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의사가. 저도 압니다, 카르포프 씨. 하지만 이건 제 권한 밖이에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모두 문제가 생깁니다. 올가의 목소리엔 동정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도 어쩔 수 없었죠.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답을 주셔야 해요. 올가가 떠난 후 저는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화순의 하늘은 맑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오쯤 정해준 교수가 찾아왔습니다. 카르포프 씨, 러시아 대사관에서 연락 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송환 압박받고 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해준 교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동하면 환자는 살 수 없어요. 비행기 기압 변화만으로도 치명적입니다. 게다가 인공호흡기를 단 상태에서 9시간을 버틸 수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셔야 합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중환자실 모니터에서 다시 이상 신호가 잡혔습니다. 나탈리아의 심박수가 불규칙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수님, 부정맥입니다. 유민 간호사가 급히 불렀습니다. 의료진이 다시 달려들었어요. 저는 유리창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또야. 또 위기가 왔어.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나탈리아는 지금 2번째 위기를 맞고 있었어요. 하지만 러시아는 그녀를 데려가라고 압박하고 있었죠. 오후 3시 송지호 외교부 실무관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카르포프 씨, 러시아 측 압박이 심합니다. 대사관에서 정식으로 송환 요청서를 제출했어요. 실무관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난처합니다. 외교적으로는 러시아 측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송지호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환자 생명이 우선입니다. 의사 판단을 따르세요. 외교 문제는 저희가 맡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갖 압박이 사방에서 밀려왔어요. 본국 명령, 대사관 압박, 외교 문제. 그리고 나탈리아의 생명. 오후 4시 30분, 올가 영사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카르포프 씨, 결정하셨습니까? 저는 중환자실을 바라봤습니다. 나탈리아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모니터의 숫자들은 계속 요동치고 있었고 의료진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영사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오후 5시가 마지노선입니다. 그때까지 답을 주시지 않으면 본청에서 직접 개입합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길이 과연 옳은 걸까요? 나탈리아를 살리려다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뜨린 건 아닐까요? 그때 유민 간호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유민 간호사의 눈빛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유민 간호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알람이 터졌습니다. 산소 포화도 급락. 50m로. 중환자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저는 유리창에 달라붙었습니다. 나탈리아의 몸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심박수 150. 계속 올라갑니다. 호흡 정지. 기도 막힘 의심. 정해준 교수가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긴장이 가득했어요. 기도 재확보. 즉시. 의료진 6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슴을 압박하고 누군가는 약물을 준비했어요. 유민 간호사는 삽관 도구를 들고 있었죠. 산소 포화도 48, 40. 심박 불규칙. 심실세동 위험. 모니터의 선이 미친 듯이 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나탈리아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제세동기 준비. 정해준 교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충전. 200줄. 충전 완료. 쇼크. 나탈리아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는 여전히 요동쳤어요. 반응 없습니다. 다시. 300줄. 충전. 두 번째 쇼크. 세 번째 쇼크. 하지만 나탈리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리창을 두 손으로 치며 소리쳤어요. 나탈리아! 나탈리아! 유민 간호사가 밖으로 달려나와 저를 막았습니다. 보호자님, 지금은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 남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나탈리아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인 거야. 새벽 4시 20분, 정해준 교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지금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교수님, 신경근 기능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호흡근도 심장 근육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까? 정해준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솔직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어요.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올가 영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후 5시까지. 이미 시간은 지났어요. 러시아 본청은 분명 화가 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탈리아가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해준 교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뭐든지 해주십시오. 표준 프로토콜 밖의 약물 조합입니다. 성공하면 신경근 기능을 일시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실패하면 심정지입니다. 정해준 교수가 무겁게 말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해주십시오. 지금 이대로는 어차피 죽습니다. 정해준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지켜봤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새벽 5시 정해준 교수가 의료진을 모았습니다. 위험하지만 시도합니다. 고용량 면역글로불린과 스테로이드 펄스를 동시 투여합니다. 교수님, 부작용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약물 준비가 시작됐어요. 저는 복도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 손은 계속 떨렸어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페트로프였죠. 저는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카르포프, 넌 끝났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이바노바도 마찬가지야. 저는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화면이 갈라졌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투여 시작합니다. 정해준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약물이 나탈리아의 몸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를 지켜보는 의료진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1분, 2분, 3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산소 포화도 45 유지. 심박수 160. 저는 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유민 간호사가 달려와 저를 말렸어요. 보호자님, 하지 마세요. 제가 죽인 겁니다.
러시아로 보냈어야 했어요. 아니에요. 보냈으면 진작 돌아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 나탈리아는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제 결정 때문에요. 저는 바닥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40살 남자가 엔지니어가 병원 복도에서 아이처럼 울었어요. 나탈리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새벽 5시 30분, 올가 영사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카르포프 씨.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올가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몬청에서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오늘 아침 8시까지 공항으로 나오지 않으면 대사관이 강제로 개입합니다. 영사님, 나탈리아는 지금 압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명령입니다. 올가가 떠나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중환자실 안에선 여전히 의료진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화순의 아침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나탈리아를 살리려다가 오히려 죽인 건 아닐까? 그때 유민 간호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보호자님, 지금 포기하면 이 사람은 진짜 못 살아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유민 간호사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희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호자님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나탈리아를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국적도 모르는 돈도 안 되는 환자를 위해서요. 그런데 저는 포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중환자실 유리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나탈리아, 버텨줘.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그리고 그 순간 모니터의 숫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포화도 50, 55. 간호사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박수 150, 140, 130으로. 혈압 상승 98, 60. 모니터의 숫자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준 교수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약물 반응 시작됐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6시 정혜준 교수가 밖으로 나왔어요. 1단. 고비를 넘겼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혜준 교수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계속 지켜봐야 해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혜준 교수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 지었어요. 환자가 살겠다고 버티는데 우리가 포기할 순 없죠. 오전 7시 송지우 외교부 실무관이 전화했습니다. 카르포프 씨 러시아 대사관에서 오전 8시에 직접 병원으로 온답니다. 실무관님, 걱정 마세요. 저희도 같이 갑니다. 의료진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이미 통보했어요. 감사합니다. 환자분이 살아계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외교 문제는 나중 일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중환자실을 바라봤습니다. 나탈리아의 산소 포화도는 70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오전 8시 정각, 올가 영사와 페트로프 부국장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송지호 실무관도 함께였어요. 페트로프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카르포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부국장님, 지금 당장 환자 데리고 공항으로 가. 그때 정혜준 교수가 나타났어요. 불가능합니다. 당신 누구요? 담당 의사 정혜준입니다. 환자는 지금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 중입니다. 이동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건 당신 말이잖소. 페트로프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혜준 교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동하면 환자는 죽습니다. 의학적 판단입니다. 송지호 실무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부국장님, 환자 생명이 우선입니다. 한국 정부도 의료진 판단을 존중합니다. 페트로프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할 말이 없었죠. 저는 그 순간 용기를 냈습니다. 부국장님, 저는 나탈리아를 여기서 치료받게 하겠습니다. 뭐?
해고하시든 처벌하시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동료를 죽일 순 없어요. 페트로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카르포프, 넌 끝났어. 알아? 압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페트로프는 올가 영사를 돌아봤어요. 몬청에 보고해. 카르포프는 징계야. 그들이 떠난 후 정해준 교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힘드셨죠? 아니요. 이제야 편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유민 간호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의식 돌아오고 있어요. 저는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나탈리아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고 있었어요. 나탈리아! 나탈리아! 그녀의 눈이 열렸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요. 하지만 분명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나탈리아도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유리 너머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모든 게 전해졌어요. 살아줘서 고마워. 오전 10시, 나탈리아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정해준 교수는 조심스럽게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의료진 모두가 긴장한 표우로 지켜봤습니다. 자가 호흡 확인합니다. 유민 간호사가 말했어요. 나탈리아의 가슴이 스스로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포화도 92, 95.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나탈리아가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한 순간을요. 성공입니다. 정해준 교수의 목소리에 안도가 가득했어요. 중환자실 안에서 의료진들이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오후 2시, 저는 처음으로 나탈리아와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알렉세이.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분명했어요. 나탈리아. 정말. 다행이야. 여기가. 어디야? 한국이야. 화순 전남대병원. 나탈리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살았구나. 우리. 응, 살았어. 유민 간호사가 나탈리아의 손을 잡았어요. 많이 힘드셨죠? 이제 괜찮아요. 조금씩 좋아지실 거예요. 나탈리아는 유민 간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천만에요.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박선영 할머니도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아가씨 살았네. 할멈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나? 할머니. 이제 잘 먹고 힘내야 해. 알았지? 나탈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저도 울었고 유민 간호사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사흘 후 나탈리아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일주일 후엔 휠체어에 앉을 수 있었어요. 2주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알렉세이. 나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나탈리아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유민 간호사가 격려했습니다. 나탈리아는 땀을 뻘뻘 흘리며 5걸음을 걸었어요. 그리고 제품에 쓰러졌습니다. 해냈어. 알렉세이. 걸었어. 그래. 잘했어. 정말 잘했어. 3주일 후 퇴원 날이 왔습니다. 정해준 교수가 마지막 검진을 했어요. 이제 회복 단계입니다. 러시아 가서도 재활 꾸준히 하세요. 교수님, 제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나탈리아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해준 교수는 손을 저었어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유민 간호사와 다른 의료진도 배웅 나왔어요. 박선영 할머니도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아가씨, 러시아 가서도 건강해야 해. 네, 할머니. 평생 잊지 않을게요. 병원을 나서며 나탈리아가 뒤를 돌아봤어요. 이 나라는 제 생명을 살렸습니다. 평생 기억할 거예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이 나라는 우리에게 2번째 생명을 준 곳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 나탈리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렉세이, 우리 정말 운이 좋았어. 운이 아니야. 이 나라 사람들 덕분이지. 저는 지난 한 달을 떠올렸어요.
6분 만에 도착한 구급차 헬기 이송, 밤샘 치료, 그리고 수없이 많은 위기들. 모든 순간마다 한국 의료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송지호 실무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가세요. 두 분 건강하셔야 합니다. 실무관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환자분이 살아서 돌아가시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출국장으로 가는 길 나탈리아가 멈춰 섰습니다. 알렉세이, 난 여기서 사람을 배웠어. 나도야.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걸. 러시아에선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거. 나탈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멀어졌어요. 나탈리아는 창에 손을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저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고흥 우주센터가 있었어요. 모든 게 시작된 곳이죠. 나탈리아, 우리 언젠가 다시 오자. 응. 꼭. 그때는 건강하게.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 페트로프 부국장은 없었습니다. 대신 해고 통지서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나탈리아가 살아있었으니까요. 석 달 후, 저는 작은 민간 항공사에 취직했습니다. 나탈리아는 대학 연구소로 자리를 옮겼어요. 어느 날,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알렉세이, 오늘 완전히 혼자 걸었어. 보조기구 없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탈리아는 완전히 회복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정해준 교수의 명함이었어요. 손으로 명함을 쓰다듬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한국. 1년 후, 나탈리아와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관광객으로요. 화순 전남대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정해준 교수와 유민 간호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완전히 회복하셨네요. 유민 간호사가 나탈리아를 안았습니다. 간호사님 덕분이에요. 정말. 박선영 할머니도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더 늙으셨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아가씨, 건강해졌네. 할멈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저녁에 고흥 우주센터에 갔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발사체가 하늘로 치솟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경쟁심이 아니라 경외감을 느꼈어요. 알렉세이 생각나? 응. 다 기억나. 나탈리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두 번째 인생 받았어. 그래. 그리고 배웠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도 중요하고 국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그 마음. 그게 진짜 위대함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